정무문? 진짜 옛날 영화 아니에요? 정무문은 Bruce Lee. 또 너무 유명한 영화인데. No, no, not allowed, I'm afraid. 와우. 그래 들어가게 해주네. And that? You're the wrong color. You beat it. 어머. 자, 이 영화는 또 이소룡 주연의 정무문. 그렇죠. 저는 아, 이소룡을 또 이소룡 쌍절곤, 뭐 아두하는 이게 워낙에 유명한 이소룡 씨고 정무문은 사실 아마 우리 특히나 남성분들이 거의 다 봤던 영화일 것 같은데 근데 이 영화랑 오늘 들려주실 도시 이야기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네, 영화의 배경이 된 것은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 1900년대에 중국의 샹하이입니다. 지금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공원 입구에 뭐라고 적혀 있었잖아요. 네. 개와 중국인 출입 금지. 이걸 본 중국인들이 자신들을 이제 개와 동급으로 취급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죠. 자, 근데 그렇다면 이 영화에서처럼 실제 샹하이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썼을 것 같은데. 없는 얘기는 아닐 것 같아. 네. Hey, you. Come here. 하지만 샹하이는 19세기 이래로 이 서구 열강에 의해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굴욕적인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 수십 년간 자국의 땅에서 대단히 미개한 인종 취급을 받으면서 차별을 당했던 거죠. 하지만 상하이의 순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침략, 그리고 청나라의 몰락, 그리고 잇따른 혼란 속에서 공산당이 창당하기까지 이 참혹한 내전과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야 했던 거죠. 그런데 상하이는 이후에 대반전을 이루어내거든요. 그래서 동방의 진주라고 불릴 정도의 중국 최고의 경제 도시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도대체 상하이의 순환사는 지금 이 도시의 발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일종의 이제 농어를 잡고 막 생활하는 청나라의 변방에 있는 작은 어촌과 같은 그런 도시였던 거죠. 그런데 이 조용한 마을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게 돼요. 당시 청나라는 이 황제의 사치와 부패로 백성을 향한 수탈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지방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막 반란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여기에다가 영국에서 들어온 아편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져 갔어요. 그래서 청나라는 이 아편 문제를 막기 위해서 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그게 바로 아편 금지령을 내리고 영국의 아편을 다 불태워버린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영국이 어땠을까요? 아, 열받죠. 노발대발하죠. 그렇죠. 그래서 함대를 완전히 이끌고 광저우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 전쟁이 바로 그 유명한 1840년 아편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맞아. 기억난다. 전쟁에서 이 영국에게 굴복한 청나라는 중국사에 있어서 굉장히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난징 조약이라고 하는 걸 체결하게 되거든요. 난징 조약으로 청나라는 상하이를 포함해서 5개 항구를 영국에게 개항하기로 합니다. 원래는 이게 청나라의 관리 안에 다 이루어져 있었던 외국과의 교역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영국이 원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개항장으로 바뀐 거죠. 청나라 입장에서는 강제 개항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영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역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샹하이였던 겁니다.
근데 교수님 영국은 왜 참 많은 곳들이 있는데 왜 그중에 샹하이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영국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역을 하는 것과 하나는 선교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기 위해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 물길을 이용할 수 있는 최상의 거점이라고 샹하이를 생각했던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바로 이 강은 또 다른 중요한 수로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항저우와 베이징을 연결해주는 대운하라고 하는 2,000km에 달하는 인공수로입니다. 와 대운하를 판 거예요? 2,000km. 이게 이제 1,000년이 넘도록 역사가 있는데 이 대운하와 양쯔강이 만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샹하이를 점령하면 이 베이징으로 가는 유통로까지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샹하이에 대해서 특별히 욕심을 갖고 점령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다 모아놨네요 그냥. 진짜 요충지네요. 그렇다면 대체 상하이를 개항한 영국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상하이에 뭐 이렇게 인프라를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자기들이 거주할 수 있는 영국인들의 커뮤니티, 조계를 형성을 했던 거예요. 조개? 오케이. 조개? 조개란 단어는 저희 안 쓰는 거. 네, 이 조계는 영국을 비롯한 서구 세력들이 청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근거지로 삼았던 지역이었고요. 개항 도시 안에 위치한 외국인들만의 거주지를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영국은 세계 최초로 청나라에 이 조계 지역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여행지가 되는 와이탄입니다. 하지만 이 조계가 단순한 거주지만의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청나라는 이 땅에서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가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계는 엄연히 청나라 땅이잖아요. 근데 왜 청나라의 법과 질서가 통하지 않는 걸까요? 왜냐하면 조계는 곧 치외법권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외국인이 중국의 법에 적용받지 않으면서 자기 나라의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을 치외법권이라고 하거든요. 다 쉽게 말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영국에게 빼앗긴 토지나 다름없는 땅이었어요. 교수님 그러면 영국이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쉽게 이 상하이 땅을 얻었으니까 다른 서구 열강도 이제 호시탐탐 노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영국이 200년 가까이 사실 집요하게 이런 샹하이를 얻고 싶어 했었었는데 청나라의 저지 때문에 못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편전쟁을 통해서 성공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지역에 다양한 나라들이 함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동아시아로 세력을 뻗기 위해서 막 눈치를 보고 있던 서구 세력들은 이 기회를 활용을 한 거고요. 1845년에 영국이 처음으로 이곳에 형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들어온 건 미국입니다. 그렇게 미국, 영국이 하니까 프랑스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영국 들어오는데 프랑스가 가만히 있을 수 없네요. 그럼요. 1849년에 프랑스 조계도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중국은 불평등하게 당하면서 땅을 조금씩 서구 열강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때 대부분의 서양인들은 치외법권, 즉 청나라의 법이 아니라 유럽 각국의 사법권이 적용되는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조계에 이렇게 거주하게 되었던 건데요. 철저하게 외국인을 위한 주거지였기 때문에 조계라고 하는 지역에 중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또 당시의 서양인들은 이 중국인 혹은 동양인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좀 인종차별적인 시각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은 내쫓은 거예요? 일부 노동자로 있던 사람들만 남겨놓고 중요한 사람들은 다 쫓아냈던 거죠. 그 중국 땅인데 중국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중국인들에게 상하이 조계지는 자기네들의 땅이기는 하지만 금단의 땅이기도 하고 또 전쟁의 패배와 또 서구의 욕심으로 인해서 형성된 일종의 굴욕의 상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중국인 거주 금지라고 하는 원칙이 곧 깨지고 맙니다.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 계기는 1850년에 시작되었던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란으로 알려진 태평천국의 난이었습니다. 청나라 말기에 이 농민 출신의 홍수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종교단체를 창시한 후에 농민 봉기를 일으켰거든요. 엄청나게 막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이렇게 시작된 태평천국의 난이 광시성에서 시작을 해서 난징에 수도를 마련하면서 무려 14년 동안 중국의 각 지역을 휩쓸었죠. 그래서 상하이는 이 태평천국의 난을 피해서 피난을 온 중국인들이 몰려드는 곳이 되었답니다. 교수님 그러면 왜 피난민들 유독 상하이 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네, 바로 여기에 조개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청나라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외국인들만의 지역이 있다는 것은 피난민들에게도 혹시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줬던 거죠. 또 하나는 이 태평천국이 장악했던 수도 난징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난징과 상하이는 양쯔강이라는 강으로 아주 밀접하게 수로로 연결돼 있어서 피난민들이 움직이기가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결국 1854년 조계의 원칙이었던 중국인과 서양인의 분리 정책을 철회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계에 사는 외국인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피난민들에 어떻게 대했을까요? 진짜 막 개무시했을 것 같아요. 속된 말로. 네, 처음엔 막 무시하게 됐겠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 계속 들어와요. 월등하게 자기네보다 많은 숫자가 우르르 밀려오게 합니다. 결국 피난민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인식했던 영국인이나 프랑스 이쪽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불안하잖아요. 치안의 문제를 느끼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안 되겠다 생각하고 만든 조직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자위대? 맞습니다. 군대였죠.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양인들은 상해 지방의용대라고 불리는 군사 조직, 자위군대를 만들어서 자신들을 지키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조금 더 조직화된 만국상단. 점점 이제 시스템화 되는 것 같은 느낌. 정확합니다. 네, 이제 체계적이 되기 시작하고 많아지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이 영국을 중심으로 서양인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이 조직된 군대가 생기게 되니까 뜻밖의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안전하니까 네. 오히려 더 많은 중국인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아, 저 조개지예요? 그럼요. 중국인들이 몰려서 군대를 만들었는데 더 몰린다고요? 그럼요. 그래서 무장한 외국 군대가 생기게 되면서 조개 지역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인상이 우와. 생겨졌고 그만큼 중국 각지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피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신기하다. 자, 이로 인해서 조개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털을 잡았던 영국은 이렇게 중국 현지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한 가지 기막힌 묘안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아, 당장 지낼 곳이 없는 피난민들한테 집을 임대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 임대업을 했구나. 네. 아니 진짜 없는 사람 거를 더 뺏어먹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나쁜 발상을 할 수가 있죠 진짜? 저 조그만 지역으로 다 몰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결국 서양인들은 이 중국인과 거주 금지의 원칙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깨물어서 피난민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얻는 쪽으로 눈을 돌렸던 겁니다. 와, 영리하네. 그렇죠. 자, 이때부터 조개 지역은 중국인과 서양인이 함께 사는 혼거하는 지역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중국인들과 함께 거주하기 시작했던 이제 서구 세력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조금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치밀한 방법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뭘까? 바로 조개의 땅에 본격적으로 자신들이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부서를 만드는데 이른바 공부국, 즉 관청을 만들어서 청나라에 통보를 하죠. 이 통보의 의미는 조개 지역은 이제 더 이상 청의 통치권으로부터 분리된 자신들의 자치,
스스로 통치하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포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야. 그리고 이후에 1869년에 경무처, 소방처, 위생처, 교육처 등 일종의 도시를 운영하기 위한 모든 기관들을 하나씩 만들면서 완전한 행정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서양인들은 상하이 조개를 빼앗아서 자신들이 완전하게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버렸던 거죠. 그리고 영국은 중국인과 같이 살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여러 분쟁들이 있잖아요. 자,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나 만드는데요. 뭘까요? 법을 만들겠죠. 그렇죠. 법을 집행하는 곳. 재판소. 맞습니다. 바로 재판소입니다. 당시 한번 재판소의 사진을 볼까요? 이게 재판소고요. 거기에 감옥을 함께 만들었던 와. 모습. 까지? 와, 재판하고 바로 감옥 보내는 거예요? 그럼요. 재판하고 바로 수감을 시켜버리는 거죠. 또 다음 사진은 중국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무릎을 꿇고. 근데 판사로 보이는 사람 중에 중국인도 있는데요? 네, 같이 있죠. 재판을 할 때는 영국인과 중국인을 같이 하게 하지만 저기에서 중국인이 재판을 받고 있으면 청나라의 법을 따를까요? 청나라 법도 있는 거 아닌가? 근데 포함되어 있는? 교수님이 아까 치외법권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서양국의 법으로 재판을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영국법 혹은 서양법을 적용하게 돼 있죠. 심지어 중국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엄격한 법을 좀 이렇게 적용했다 그래요. 일종의 좀 모순된 방법인데요. 하지만 이 자국민의 경우에는, 즉 영국인이나 프랑스인이 걸렸을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감도 죄가 없다, 이렇게 재판하게 되는 부당함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상하이 조개를 치밀하게 장악하는 한편 또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나라에 굉장히 선진화된 제도를 도입해서 함께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은 여기에 이제 가스 회사를 설립해서 조개에다 가스를 공급해주고요. 또 수자원공사를 만들어서 좋은 수돗물을 보급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1880년대가 되면 전기가 들어오죠. 또 전화가 통용되고 상하이는 점차적으로 근대화된 도시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모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야, 도로가 제대로 그러니까요, 났고. 도로가. 저 건물들도 완전 현대식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가 다 갖춰진 것 같아요. 여기 살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겠네. 그렇죠. 1850년대에 아주 작은 어촌이었던 한 마을이 이 서구 세력이 들어오면서 30여 년 만에 완전히 달라지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영국 어디 가든 그 나쁜 것도 하지만 그 인프라를 되게 빨리 변명인가요, 이렇게 지금? 또 개발해서. 시작이야, 또 시작. 아 진짜 그래요. 그래서 약간 그런 대가가 있는 거죠. 네, 입 다물을게요. 이러한 변화가 이 조개라고 하는 불평등 조약으로 시작이 됐다는 것은 사실 역사에서 어디에서나 사실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아이러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하이가 발전이 그럼 계속 될수록 외국인도 그러면 어쨌든 간에 노른자 땅이라고 생각하고 더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19세기 후반이 되면 입소문이 막 퍼지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외국인들이 수십 개 나라에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독일, 포르투갈 등등에서 들어오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특히 일본인이 이 가운데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와우. 대체 왜 상해 조개에 일본인들이 급증했던 걸까요? 일본인들이 그 서구 열강을 많이 따라하려고 했으니까 이제 나도 나눠 먹겠다 달려든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계기는 1894년의 청일 전쟁,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니까 청나라의 위상은 급격히 하락했고 반대로 일본은 서구와 대등한 반열에 올라서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와. 이로 인해서 청해는 일본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상하이였던 겁니다. 이 상하이는 지금 서구 열강과 일본에 둘러싸여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열강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런데 도시 자체는 외형적으로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에이? 응? 특히 영국이 가장 먼저 조개를 형성했던 아까 얘기했던 와이탄. 이 지역은 인구가 많아지면서 점점 토지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부동산 붐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동산 붐으로 막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와이탄의 건물 거의 절반이 재건축을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건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회중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이 1860년대 만들어진 이 회중 호텔의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른쪽 거는 1906년의 회중 호텔, 이제 재건축됐을 때의 모습. 아, 더 높이 올렸네요. 올렸죠. 이런 고층 건물이 만들어질 때 역시 핵심 중의 핵심은 건축학자들도 얘기하는 건 역시 엘리베이터 기술입니다. 그래서 1908년에 중국에는 최초의 엘리베이터가 바로 샹하이에 있는 이 호텔에 만들어진 거예요. 당시 설치된 엘리베이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와. 저 네.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엘리베이터인데. 타이타닉 이런 데 나오는 건데? 와, 잘 졌네. 너무 깔끔한데요? 이 새로운 엘리베이터 기술이 도입된 이 회중 호텔은 당시 이곳을 방문한 중국 사람들, 외국인들 깜짝 놀라죠. 야, 그러네요. 역시 근대화를 상징하는 상하이의 건물은 이래야 돼라고 하는 랜드마크 역할을 했던 겁니다. 아주 최첨단 기술이네요. 와. 당시 와이탄이 그렇게 빠르게 발전한 이유가 뭐예요? 네, 지금 설명했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와이탄은 중국인도 들어왔고요. 원래 외국인도 있었고 여기에 중국 자본이 만든 최초의 은행이라고 알려져 있는 중국 통상은행 자리 잡았고요. 또 유럽 최대의 금융기업 HSBC 빌딩도 이때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1864년에 61개의 어떤 외국의 기업이 11년이 지나면서 157개로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죠. 엄청 들어왔구나. 그러면서 금융, 상업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됩니다. 피터 말대로 많은 영향을 줬네, 영국이 들어와서. 예, 그 은행도 지금까지 영국에도 많아요. 그 홍콩 샹하이 뱅크라고 해서 HSBC. 하지만 열강에 의한 발전이 늘 좋은 결과만 가져왔을까요? 부작용이 많죠. 또 그림자를 보여주네요. 예. 네, 그들이 읽어놓은 이 화려함 이면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네. 자, 상하이 순환사의 이제 두 번째 장, 그것은 청나라를 먹잇감으로 삼은 열강의 자본주의적 침탈에서 시작이 됩니다. 당시 청은 청일 전쟁 이후에 일본한테 졌으니까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이때에 열강의 나라들은 여기에 은행을 만들어서 청나라의 고리로 빌려주면 되겠구나. 와, 우리한테 빌려서 우리한테 줘라? 맞습니다. 그래서 청의 경제적 이권을 얻기 위해서 철도부선권, 광산채굴권, 염전개발권 등을 넘겨받거나 또 수출입 무역에서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 등을 활용을 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시작했죠. 네. 와. 이런 방식으로 열강은 청나라의 경제를 야금야금 약탈하고 통제함으로써 청나라 사회를 이른바 반식민지 상황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마국지 씨, 그러면 이 당시에 청나라가 어느 정도로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 청일 전쟁 때문에 사실 많은 배상을 했다는 거 그냥 막연하게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 배상금이 은화로 했을 때 2억량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그게 3년 동안 세금을 걷는 비용인데 그런 돈을 일본에 지불하기 위해서는 거의 사실 국가 파산 위기까지 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청나라가 서구 열강의 자본주의에 휩쓸리게 되자 피해를 받았던 사람은 결국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점점 궁핍해졌던 거죠. 나라의 부채가 쌓이기 시작하고 세금은 점점 많이 매기기 시작하면서 빈곤층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상하이에는 중국인들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가 퍼지게 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 목마를 타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 소녀가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보이세요? 여자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 그런 업에 종사하게 되나요? 진짜? 아빠가 딸을 위해서 목마를 태워준 줄 알았는데. 매춘부라고요, 저게? 그렇죠. 아, 지금 근데 이 아이가 왜 목마를 타고 있을까요? 옷이 더러지면 안 되니까? 아래쪽에 걷기 어려운 발의 상황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아, 전족? 그렇죠. 바로 전족이죠. 아, 그 중국 그거 때문에. 청나라 때. 이제 이런 작은 발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관념이 오랫동안 1000년 가까이 지속이 되면서 사실은 이 시기만 해도 전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성이 이어졌던 거죠. 그래서 보통 10살 미만의 아주 어린 소녀들이 누군가의 업계에 업혀서 유학이라든가 식당으로 보내질 만큼 당시 이 매춘 산업은 대단히 심각한 사회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중국인들을 병들게 했던 또 하나의 심각한 사회 문제가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아편이죠, 뭐. 맞습니다. 아편입니다. 아편 전쟁 이후에 이 아편 무역은 이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무역이 됐어요. 특히 영국 선박이 오고 가는 개항장의 샹하이는 그 어디보다도 아편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당시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익숙하게 봤던 사진일 것 봤던 같은데요. 사진 같아요. 1900년대 상하이에는 최대 1,700여 개의 아편굴이 있었고요. 이 화려한 도시 뒤에 있는 중국인들이 가난한 아편 중독자로 조금씩 전락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편 중독자 중에는 도시의 하층민 노동자가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이 외국인들의 이 수발을 드는 인력거꾼들이 많았고요. 수레꾼, 공장일 등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 조계 내에서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가치를 받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해도 이 빈민가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들 중 일부분은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이런 아편구를 찾으면서 현실을 도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도시를 중심으로 자본주의나 상업이 막 등장했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청나라는 어떤 사회냐? 농업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전국 인구의 절대 다수는 곧 농민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 대량의 토지를 소유한 지주계급이 농민들에게 소작을 주는 기존의 봉건적인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 농민 착취의 수단으로 이것을 활용을 했던 거예요. 지주의 세금을 다 떠맡아서 땅을 볼모로 한 착취가 이어지게 되니까 농민들은 자신들의 생업을 버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떠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 샹하이는 농민 노동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고 거기에서 도시 노동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던 거죠. 그러면 뭐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디다가 하소연도 못하는 상황. 자국민도 학대하고 여기 가면 또 여기도 천대받고 뭐 그랬던 시기네. 맞아요. 바로 이제 그 문제인데요. 중국인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굴욕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개선해줘야 할 주체, 즉 청나라 조정은 무기력했다는 거였습니다. 백성들은 불만이 쌓여져 갔고 결국 그게 폭발한 게 1911년 신해 혁명이 발생한 겁니다. 분노한 사람들은 들풀처럼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이로써 거의 3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지닌 청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2년에 새로운 근대 국가를 만들자라고 하는 목표를 진 중화민국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 혹시 서태후 시절인가요?
바로 그 서태후 시절에 발생했던 현상들이죠. 야, 이게 우리가 배웠던 게 다 섞여 들어가기 시작하네요. 그러세요? 오늘 이 내용에 몇 편이 섞여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오버랩이 되기 시작하죠. 네네. 너무 혼란스러워요. 자, 그런데요. 이 중화민국은 근대적 정치 체계를 이룰 만한 주체 세력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게 됩니다. 진짜. 그러면서 새로운 주도 세력이 형성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점점 혼란함은 많아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중국 각 지방에서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당장 누가 등장하기 시작하냐? 바로 군인이에요, 군인. 그러면서 중국의 군벌 시대, 여러 군벌의 혼란한 분열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죠. 그런데 샹하이라고 하는 조개 지역은 오히려 청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국에서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혁명파 세력들이 모여드는 곳이 됐던 거죠. 때문에 중국인들은 이 샹하이 조개를 안전하면서도 자유로운 땅이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서 또 한 번 중국인들은 샹하이로 모여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개 영역도 확대가 되는데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9년. 뭐야? 어이? 엄청 커졌다. 네, 맞습니다. 거의 한 20배? 20배 정도 되고. 거의 정확합니다. 1914년 샹하이의 조개는 이전에 비해서 대략 15배가 늘어났어요. 저희 근데 너무 계속 궁금한 게 조개는 어떻게 이렇게 계속 넓어지게 된 거예요? 청나라가 1911년 신해혁명을 통해서 멸망을 했고요. 새롭게 중화민국은 생겼는데 새로운 주도 세력은 없이 분열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서구 열강에 대해서 조개에 대해서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그냥 내어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상하이는 오히려 무역에 엄청나게 중요한 지역이었고 많은 외국인들은 투자를 하겠다가 들어오고 또 중국인들조차 이쪽은 자유로운 지역이라고 해서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개 지역은 서양인들과 일부 생각 있는 중국인들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서서히 확산이 되고 통제 세력은 약한 상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늘어난 거죠. 정부의 통제를 받고 싶지 않은 중국의 고위층도 그 일로 몰린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지식인들이 이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자유로운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근데 빗대 조개가 우리나라랑 뭐 관련이 있다면서요? 진짜 큰 관련돼 있어요. 뭐 어떻게? 그 프랑스 조개 쪽에 한국의 임시 정부가 세워졌어요. 저기에요. 그래서 일본 쪽에서 독립 운동가들 뭐 체포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했는데 프랑스 쪽에서 뭐 거절은 안 했지만 적극적으로 체포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프랑스 조개지가 있었으니까 그 임시 정부가 계속 활동해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중국에서 벌어집니다. 상하이의 이 프랑스 조개에서는 중국사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오늘날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집권당인 공산당이 창당이 바로 상해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당시 샹하이와 중국 주요 도시의 지식인들은 청나라라고 하는 일종의 틀이 몰락된 이후에 혁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열강은 점점 침략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가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식인들이 주목한 사상이 바로 러시아의 공산주의 사상이었어요. 그리고 1921년 7월에
공산당 창당이 샹하이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들은 노동자, 농민이 혁명 군대를 만들어서 정권을 뒤엎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강령을 만들었고요. 당의 근본적인 정치 목적이 있었는데 바로 사회혁명을 실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워가면서 세력을 확대해 나갑니다. 그리고 자, 이때 이런 공산당의 창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였을까요? 외국인들 아니에요? 외국인들 아닙니다. 빈민들? 정답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들, 네, 맞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중국 국기에 나타나 있는 이 공산당지. 엠블럼의 네네. 상징에 나오는 농민과 노동자들입니다. 아, 당시 중국은 다수가 이제 농민들이었고요. 농민들은 지주나 관료로부터 보호받기보다는 사실은 여전히 농민들을 수탈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농장의 노동자들은 하루에 16시간이 넘는 굉장히 강도 높은 노동을 자본가들한테 착취를 당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노동자들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고 일하다가 지쳐서 죽는 사람도 속출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이제 공산당은 아주 소수였어요. 그러면서 세력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 계급을 돕기 위한 노동운동을 펼치는 데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와. 자, 이들은 상하이에 중국 노동조합 서기부를 설치를 일단 하고요. 노동자들을 지지하면서 파업을 선동하고 또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을 지지해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농민과 노동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공산당 편에 서서히 서기 시작했던 거죠. 또 그리고 이 토지 소유권을 좀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이제 원칙을 세우거나 또 인민 출판사를 만들어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학습. 뭘 가르쳤느냐? 바로 마크시즘 혹은 어떻게 혁명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책을 만들어서 나눠주면서 학습을 했던 거죠. 또 이런 노동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야간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이른바 야간에서 가르치는 이런 야학도 만들어서 확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공산당은 점차적으로 중국 사회에 급증하고 있는 노동자 계층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점차 세력을 키워나가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점차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이 공산당을 지켜보고 있던 한 세력이 있었어요. 바로 순원. 그리고 그가 이끄는 국민당이었습니다. 과거 이 중화민국을 세웠던 순원이 이끄는 국민당은 공산당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뭐였을까요? 힘을 같이 키우자. 그렇습니다. 국민당은 공산당과 함께 손을 잡고 군벌을 물리친 다음에 새로운 정부를 세우자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1924년 1월 국민당과 공산당이 본격적으로 손을 잡는데 이른바 국공합작입니다. 국공합작이라고. 자, 국공합작의 제안을 했던 사람은 당시의 국민당의 지도자였던 순원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순원이 국공합작을 한 지 1년 만에 암으로 사망합니다. 혹시 막 장제스 이런 인물이 등장하나요? 맞습니다. 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너무 놀랐어 지금. 네. 자, 갑자기 순원이 죽고 나서 공백이 생기잖아요. 권력의 공백. 자, 이런 상황에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장제스. 예. 예. 너 왜 하는 거야? 모르겠어. 나도 알고 있는 게 이상해. 예. 그리고 순원을 이어서 국민당을 장악한 장제스는 국공합작을 무너뜨리는 데 역할을 하게 돼요. 무너뜨려 버려요. 근데 이 국공합작을 잘 만들어놨는데 왜 그거를 파기를 한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사상과 이념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었고요. 당시 국제적인 정세도 한몫했습니다. 러시아는요, 공산주의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목표로 당시 중국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당시 공산당은 이 러시아 혁명 세력의 뜻을 같이하며 협력을 했던 거죠. 하지만 장제스는 러시아 혁명 세력이 중국을 점령한다고 생각했고 또 중국의 발전에 대단히 저해가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제스는 공산당을 척결하기 위해서 바로 샹하이로 향했던 거죠. 아, 상하이가 그 공산당에 생겨난 곳이니까.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상하이에서는 피바람이 몰아치게 됩니다. 와. 이제부터 상하이 순환사의 바로 세 번째 장이 시작이 되는데 바야흐로 1927년 4월 12일 장제스는 상하이의 이 엄청난 공산당 세력을 토벌하기 위해서 소탕 작전을 벌이는데 그게 그 유명한 4.12 샹하이 쿠데타예요. 아, 약 2,000명의 군인이 상하이에 있는 노동조합 지부와 노동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끔찍한 학살이 벌어지게 되는데 에이? 이거 뭐예요? 머리예요? 말도 안 돼. 이게 실제 사진이에요? 실제 사진입니다. 당시 공산주의자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참혹한 현장의 사진이 남아 있었던 거죠. 자, 이런 만행과 도륙이 밤새도록 이어졌는데요. 1927년 4월 12일 장제스는 자베이와 난스 등에서 군대를 동원해 노동자의 무장을 해제시키고는 노동자들을 학살했다. 다음 날 국부군은 바오산로에서 시위 군중을 도살했다. 이 쿠데타로 학살된 사람만 대략 기록에 따르면 3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뭔가 공산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갑작스럽고 또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을 할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장제스는 상하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걸 우리는 백색 쿠데타라고 하는데 공산당원을 숙청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28년 난징이라는 도시에서 국민당 주도의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데 그 드디어 난징 국민정부의 주석이자 대표로 장제스가 새로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피터 씨, 그러면 당시에 상하이 조개 지역에 있던 서구 세력들은 어떤 입장을 좀 취했어요? 뭐 영국과 프랑스, 미국은 뭐 중립을 선택했다고 했지만 그 세 나라는 공산주의 반대였잖아요. 그래서 약간 도와줬어요. 그 공산주의 수색하는 거. 그러면 교수님 상하이 쿠데타 이후 상하이는 어떻게 됐나요? 네, 여기서 또 다른 좀 반전이 생기는데요. 장제스가 난징에 새로운 정부를 만들고 나서 난징 정부 10년의 황금기다라고 할 정도로 크게 경제적으로 번성을 합니다. 이런 난징이랑 양쯔강을 통해서 샹하이가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샹하이는 자연스럽게 난징 정부의 성장과 함께 이 이른바 상업 발달의 중심지, 많은 건물들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되는 변화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조개의 대표적인 번화가가 있는데 바로 그거를 우리는 난징루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현대 문명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대체 무엇일까요? 초고층 건물? 비슷합니다. 초건층 건물인데 그 건물 중에 종류예요. 루프탑? 역시 수준이 다르네요. 저는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백화점이죠. 네, 바로 백화점입니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 이 대표적인 소비 문화 중심지였던 이 샹하이에 백화점이 막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백화점 안에는 중국 물건만 있는 게 아니라 서양에서 수입된 물품이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어머, 오. 너무 미인이신데? 장난감도. 주얼리. 그러니까 상하이가 저런 이미지 때문에 굉장히 모던의 도시라고도 현대적인 되게 거죠. 핫했네요. 어머, 사람 가득 찬 거 봐요.
오, 에스컬레이터 있어. 와. 확실히 소비 수준이 많이 높아진 것 어. 같아요. 그렇죠. 네, 당시 상점들은 당일 이 카운터 현금 거래로 약 10만 달러는 좋게 벌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상하이에서는 경제 중심지이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도 당연히 많았고 일반 그런 백성들은 보지도 못했을 것 같은 뭐 선풍기라든지 아니면은 재봉틀 같은 이런 가전제품까지도 판매를 했다고 해요. 샹하이에 이렇게 고급스러운 건물들이 즐비하기 시작했는데 실제 사는 주민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당시 소비 문화가 이렇게 막 발전하면서 상하이 사람들은 이른바 이 스타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른바 유행이잖아요. 이 최신 유행 아이템들이 하나 둘씩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모던걸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하, 일명 모던걸. 궁금하다. 오. 딱 전형적인 파마 머리 그 이미지가 있거든요. 상하이의 모던 여성 하면은 그 몸에 딱 달라붙는 치파와 뭔가 저 웨이브 컬이 들어간 파마 머리 좀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야. 상하이 인근 지역에 보면 이제 예전에 궁정, 즉 청나라 궁정에서 의복을 만들던 전문가들이 이제 다 실업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모두 상하이로 와서 자신의 의상실을 만들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하이에는 지금의 이제 패션 회사 이런 격이라고 할 수 있는 홍샹 복장 회사가 설립이 됐는데요. 당시 이런 여러 가지 패션 기업들 회사들이 패션 쇼가 벌어지기도 해서 자신들의 스타일을 과시하기 시작했는데 남아있는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패션쇼를 한번 영상으로 우와. 확인해 패션쇼 보겠습니다. 됐어? 기대된다. 기대된다. 그래 저 원피스 저거. 치파오라니까 치파오. Is Oh, an 이건 evening 드레스네. dress. 아니 근데 All hand painted. 힐도 신었어요. It 보셨나요? is short skirted 그러네요. as in the 전족의 West, 시대가 간 거죠. 그러니까요. but retains the high color of the East. 당당하지 못한 것 같은데. This evening dress, with its high waist 아, and 이게 full 지금 sleeve 패션쇼야? skirt, 벌써 있어. is exceptionally smart. It reminds one somewhat of the French Empire style. 야 이건 뭐야? 모피아? 와 이거 In 진짜 recent years, 지금 그 the evening 워킹하는 wraps 그런 we 진짜 wear 패션쇼 are 형태인데요. usually from Paris or 오. modeled according 난 to 이- the 난 latest 이 Parisian 설명 styles. 해주시는 게 넌 취향이에요. 뭔가 이렇게. 요즘 패션쇼 뭔지 모르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데 맞아요. 설명해 주는 거 좋은데? 와, 네, 네. 재밌다 진짜. 너무 격한 반응이 나오시네요. 역시 이게 워킹이 네. 참시네요. 그래서 저는 신기했던 게 방금 전에 설명을 하면서 이 의복의 양식은 뭐 예를 들어서 하이웨스트 뭐 이런 그 되게 현대적인 건데 무늬라든지 아니면 디자인 요소는 굉장히 동양적이고 중국적인 거를 선택한 게 되게 눈에 들어왔었어요. 맞습니다. 지금 마국진 씨가 말씀하셨던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지적해 주신 거예요. 당시에 중국의 전통 양식과 서양식을 결합한 굉장히 화려한 의상이 이른바 상하이 스타일, 샹하이 패션의 샹하이 스타일을 만드는 새로운 유행을 또 만들어내기도 했던 거죠. 당시 이 중국 여자분들이 보기에 상하이 여성들은 굉장히 막 세련된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반면 남자들은 어땠을까? 남자들은 선글라스를 쓰고 여러분 그 회중시계 아시죠? 우리 X세대는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우리 X세대는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역시 예전에 어릴 때 차고 다니진 않았어. 그걸 제가 차고 다니진 않죠. 저도 X세대인데 저는 어릴 때 그 회중시계를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약간 이제 그 아이들한테 좀 자랑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 회중시계 줄을 줬기 위해 살짝 보이게 여기다 달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어요. 저희는 삐삐를 그런 식으로. 이때 샹하이에서 영국 스타일가 되게 유행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튼튼한 사람도 필요 없어도 지팡이 들고 또 입에 시가 물고 다녔던 거 약간 찰리 채플린 상상해요. 담배 안 피는데 시간 물고 다니고. 예, 약간 그런 그 폼 내기 위해서요. 네. 그 당시 상하이 지식인들이 딱 금태 안경, 알이 굉장히 작은 금태 안경에
3대7 가르마 약간 우와. 포마드 비슷하게 이렇게 포마드. 해가지고 그 당시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상하이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광고가 또 유행하게 됩니다. 자, 한번 대표적인 게 우리가 월력이라고 알죠? 한 달에 한 장씩 이렇게 딱 떠내는 달력이 있잖아요. 이걸 그 당시에 월분패라고 불렀는데요. 이 달력과 상품 그리고 여기에 또 다리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녀입니다. 이걸 한 번에 보여주면서 광고를 했어요. 그 화보 느낌. 이게 뭐야? 100년 전 미의 감각으로 되돌아가셔야 돼요. 2022년의 감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자, 어쨌든 요거는 1910년대 월분패고요. 여전히 청나라의 기본적인 복상이었던 치바오를 지금 입고 있는 여성의 만주적 복장이 보이고요. 다리를 조금 보시면 신발이 굉장히 발이 작은 전족을 알고 있는 그 뾰족한 형상만으로도 당시에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고 노출을 하기 어려운, 노출하기 싫어하는 이제 그러한 여성이 보인다고 한다면 이 1930년대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너무 파격적인데요, 이거? 굉장히 너무 관능적인데요. 아, 그렇죠. 자, 20년 사이 어떤 변화가 보이십니까? 커다란 눈망울, 콧날은 굉장히 오똑하고요. 짧은 단발머리, 그리고 이제 과감한 노출. 이거 노출이죠. 이 서구화된 의상에 이 대담한 포즈를 취하고 있죠. 와, 거의 뭐 마를린 먼로네요. 예, 굉장히 서구적인 여성미를 부각하는 광고였어요.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어떤 관능미만이 아니라 여성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했던 겁니다. 상하이에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광고를 보고 하면서 느낌이 오죠. 아, 이것이야말로 모던 걸, 모던 보이였구나. 그래서 모던 걸이 입고 있는 최신 유행 의상, 수입 향수들, 또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 커피, 양주, 심지어는 자동차까지. 이런 상품 정보들을 다 광고를 통해서 얻고 있었어요. 확실히 문화가 좀 개방적으로 바뀌었네요. 엄청 바뀌었죠. 그리고 이러한 광고 덕분에 조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유행을 서로 모방하면서 확산시켜 나가게 됩니다. 신기하다. 그럼 피터 씨 또 상하이에 어떤 문화가 또 유행했어요? 이때 그 서양 음악이 막 퍼지면서 사교춤이라고 해서 완전 유행이었대요. 그래서 그 무도장도 100개 이상 있었대요, 샹하이. 지금 뭐 차차 추시는 분도 계시고 스텝이 다 달라요. 지금 심지어 음악 서비스를 외국인이 하고 있네요. 와, 상하이 문화 재밌다. 좋다. 재밌다. 오, 우와. 저건 누가 알려줘서 추는 거예요? 아니면 가르쳐 붙으면 다 줘요. 저렇게 추게 되는 거예요? 아니, 가르쳐줘요. 네, 배워야 돼요. 배우겠죠. 진짜 신기하네요. 상하이. 그런데요, 이 상하이에는 사교 댄스와는 또 다른 굉장히 쇼킹한 문화가 유행하게 됩니다. 바로 누드화가 유행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대체 어떻게 이 누드화를 그릴 수 있었던 걸까요? 기대된다. 기대된다. 샹하이에 한 미술 아카데미가 있었어요. 보통 정무라 그러면 석고상을 놓고 그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육체를 모델로 삼는 유럽식 모델 드로잉을 하고 싶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자 모델을 보고 그렸다 그래요. 그런데 남자 모델을 놓고 그리기에는 한계를 느꼈던 거죠. 이런 남자 친구의 속사정을 듣게 된 여자친구가 어머. 최초로 공개적인 누드 모델을 하기로 자청을 한다고 합니다. 와. 당시 누드화를 선도했던 샹하이 미술 아카데미 출신 화가들의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어머, 외국 분 아니세요? 그쵸. 여기는 이제 중국 분이고 여기는 당시 서양인이죠. 사진 같아요. 당시 이런 중국의 누드화 자체가 거의 없던 시절에 이런 것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의 모델을 자처했던 그 여학생은 사실 다니는 학교에서 퇴학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샹하이에 있는 여러 미술 아카데미에서는 근대적 의미의 미술 교육을 개혁하는 데 이런 방식들을 사용하게 됐고 그 결과 이 샹하이의 자유주의 문화가 크게 발전하게 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프랑스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양산을 들고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 또 음악회를 열어놓고 그걸 갖다가 듣는 겁니다. 상하이가 진짜 앞서 나갔구나. 그리고 서양인들의 그 입소문을 타고 당시 유럽에까지 굉장히 소문이 났던 샹하이의 대표적인 오락장이 있어요. 이름이 대세계, 큰 세계란 뜻인데요. 여러 오락을 한데 모아놓아서 정말 어디에도 없는 이른바 문화 복합 공간으로서의 세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와. 중국 서커스가 유명하잖아요. 와. 하이라이트? 아, 어? 무슨 거울? 오목 거울 같은 거죠. 아. 정말. 다 모아놨네요, 그냥. 놀이동산 같은 거네요. 저 때 당시에. 네, 프랑스 조계에 있었던 이 대세계 건물은 상하이의 이른바 그 당시로서는 그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건물로 알려져 있었고요. 당시 유럽 문화가 동양의 예술 문화랑 혼종이 되고 엉켜서 이른바 샹하이 모던이라고 하는 독특한 풍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치, 그럼 이제 황금 시대만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순환산 완전 종료가 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 풍요로운 도시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바로 1937년 7월 7일 중일 전쟁이 이때 발생이 된 거죠. 일본은 청일전쟁 시기부터 점차 세력을 키워나가게 되죠. 일 차 세계대전 이후에 열강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자 본격적으로 중국 침략을 시작을 합니다. 중국의 베이징을 점령하고 나서 같은 해 11월에 샹하이를 점령합니다. 일본의 공격에 난징 국민정부의 주석이었던 장제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렇지. 장제스는 중국군 병력 80만 명과 함께 전투기와 폭격기를 샹하이로 급파했습니다. 그러나 샹하이 사변이다라고 불리는 이 전쟁으로 샹하이는 엄청나게 파괴당하고 말았어요. 중국군은 약 28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3분의 1이 그냥. 당시 난민 문제도 좀 심각했는데요. 가장 큰 상하이에 있는 난민 캠프에는 고아가 된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니 그렇게 잘 나가던 상하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일본이 공격할 때 상하이 조계에는 어떻게 됐어요? 정말 기괴한 게 한쪽에는 너무나도 폭격이 이루어지고 완전 폐허가 되었는데 바로 맞은편에서 그 폐허를 보고 있는 화면들이 연출이 된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는 거죠. 와. 타격을 받고. 그것도 신기하네. 조계지 건들면 이제 서구 열강도 전쟁이니까. 몰려오니까. 말씀하신 대로 서구에가 있는 조계지를 건드렸다가는 서양과 바로 충돌이 있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조계만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요, 1941년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기세가 등등해졌던 일본은 상하이 조계에도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야, 진짜. 이때 조계지의 그 화려했던
모든 곳은 한순간에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결국 열강들은 조개를 포기했고 조개는 일본군에게 점령당하고 말았어요. 장장 9년 동안 이 중일전쟁이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1945년 제2차 대전이 일본이 항복하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끝을 맺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상하이에서 일본군이 물러가게 되고 몸을 피했던 외국인들도 다시 상하이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상하이에는 평화가 오나요? 상하이의 운명이 이때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을까? 당시 중국 안에 안정적인 정권이 건립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지금 두 세력이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국민당, 하나는 공산당. 다시 누군가는 승자가 되기 위한 권력 투쟁이 시작이 됐던 거죠. 다시 내분을 하는구나. 1945년 중국 공산당 제1대 주석으로 임명된 이 마오쩌둥과 반대편에 있는 국민당의 주석 장제스는 그야말로 중국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일대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고 이게 그 유명한 국공내전인 겁니다. 그 결과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이 승리했습니다. 그 이후에 베이징에 입성을 한 다음에 난징을 다시 함락시키고요. 경제 중심지인 샹하이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9년 10월 이제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공산당은 기조에 나온 것처럼 기본적으로 농민 혹은 하층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한 평균주의, 즉 평등한 분배를 중요시하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외국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가야죠. 맞습니다. 급히 짐을 싸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공산당 입장에서 그대로 용인하기에는 좀 어려운 일이었겠죠. 결국 개항의 문을 닫고 외세는 상하이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최고 지도자 덩샤오핑, 그는 중국을 개혁, 개방하자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로 경제 성장의 한 가지 모델이 필요했고요. 그 모델 도시로서 상하이를 선택하죠. 그래서 중국의 힘과 미국을 파트너로 삼아서 이른바 미중 외교 관계가 이때 새롭게 수립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샹하이는 다시 한번 중국 최고의 경제 도시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볼다시피 상하이는 열강의 틈에서 수단을 겪으면서 침탈도 당했지만 중국의 전통 또 서구의 근대가 섞여 있는 문화 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동시에 여기는 정신적인 해방 공간이라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이 마천루는 중국 제1의 경제 도시의 위험을 알리는 랜드마크로 지금의 샹하이를 빛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샹하이가 중국의 미래를 짐작하게 하는 경제적 성장을 이룬 도시라는 뜻인데요. 앞으로 중국 경제를 새로 이끌어갈 샹하이는 또 어떠한 역사를 써내려갈지 우리가 함께 오늘의 강의를 기억하면서 지켜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